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부입니다. 5부는 기출문제로 한번 면접을 살펴봤어요. 기출문제에는 면접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었는가? 아까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직무적합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사로서 가지는 전문성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요. 그렇죠? 전문성, 대표적으로 우리 교사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과, 또는 아이들과 학생 지도나 뭐 상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죠. 다음 제시된 상황에 나타난 문제점과 각각의 문제 상황에서 교사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를 줬을 때는 선생님들이 빨리 이걸 읽으려고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단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문제점 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하는데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즉시.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즉시 할 수 없는, 장기간에 걸쳐서 또는 아이하고 나중에 수업 이후에, 방과 후에 뭐 이렇게 상담해야 되는 내용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실 현장에서 이런 다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교실 현장에 혼잡한 상황 속에서 교사가 수업도 진행해야 되고 아이들의 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놓치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뭐 한 가지씩이라 했으니까 한 가지씩. 문제 2가지니까 해결 방안을 한 가지씩. 그런데 어떻게?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걸로. 이런 조건들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는데도 교실 뒤에서 학생들이 놀고 있다. 떠오르시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교실에서. 담당 교사가 입실하여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떠들지 말라고 한다고 애들이 떠들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임에도 잠시 후에 또다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떠들면서 훈계를. 애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장면을 떠올 때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하겠다도 떠오르지만 만약에 잘 안 떠오르면 옛날에 우리 교실에서 저랬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한번 보시죠. 뭐 이런 거죠. 교탁을 탕탕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가만히 서 계십니다. 그러면 애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서 쏴해서 쳐다보게 되죠. 뭐 이런 장면들도 떠오를 거예요. 이때 민호라는 학생이 그냥 놔두고 수업해요 하면서 자신의 학습 진도가 제일 느리다고 말하고 있다. 야, 민호라는 학생 있죠. 그런 애들이 있죠. 선생님 빨리 수업해요라든가 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어떤 문제가 보이는가? 그래서 교사가 입실했는데 애들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교사 측면에서도 저런 상황을 정리하거나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교사의 측면에서 문제겠지만 애들도 문제죠. 학교라는 곳에 약속,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이 시작하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선생님의 수업권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수업권도 있어요. 학습권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발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라면 교사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답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그런데 조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흔히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특별히 더 저런 수업이 시작하고 나면 차분하게 자기 자리에 착석해서 수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들어오시길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장면에서 제가 찾은 문제는 첫 번째는 교사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교사 측면에서는 즉시 현장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 측면에서는 학생이 이렇게 다른 친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뭐 타임아웃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학생을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쉽게 선생님이 교재가 필요한데 아니면 깜빡하고 교무실에 뭘 놓고 왔는데 좀 가져다 줄래 해서 돌아다니는 애를 글로 심부름시키면서 역할을 주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와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슬쩍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발랄하고 건강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수업을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는 것도 좋지만 상호작용 과정에서 동기부여 과정에서 수업의 도입 장면에서 저런 장면들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즐거운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무리를 해주면 더더욱 좋겠다는 겁니다. 시작하는 도입과 끝내는 맺음말이 시간이 20초, 30초, 40초, 50초, 1분 이렇게 안 걸리거든요. 기껏 10초, 15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 답변 시간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학생 지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자, 학교라는 조직이 가진 특성이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의사소통, 조직문화 이런 것들도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자, 연구부장 입장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신임 최 교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임 교사인 최 교사는 연구부에서 융합교육 과정 업무를 맡게 되었다. 최 교사와 함께 업무를 하게 된 연구부장은 과도한 부서 업무로 항상 시간 부족에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연구부장은 최 교사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이 상황에서 연구부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의 문제들이 꽤 많아요.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 학부모는 왜 민원을 제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교사 주도, 교사 입장에서만 생각해 봤거든요. 자, 그러면 연구부장 입장에서는 연구부장은 연구부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어떤 의욕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부에 워낙 많은 업무들, 교사로서 해야 되는 수업 이외에 저렇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연구부장 입장에서 변론하라 그랬잖아요. 변론하라 그랬잖아요. 왜? 자기 혼자 의사결정한 거니까 내 혼자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 선생님, 내가 혼자서 결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선생님이 수업도 많으시고 담임 업무까지 해야 되셔서 힘드실까 봐 제가 먼저 결정했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이 업무는 연구부 업무 중에서도 시일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조금 급박하게 처리를 해야 돼서 미안하지만 선생님한테 제대로 상의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이걸 만약에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할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연구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최 교사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최 교사라면 아니 부장님 왜 제 업무인데 부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 부장님 감사해요. 제 업무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업무도 많고 수업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경험도 부족하고 역량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 이 후배 교사가 일하는데 힘들다고 이렇게 먼저 처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도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좀 더디더라도 열심히 혼자서 해보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결국 그리고 나서 뭐예요? 조직이라는 거, 학교 조직이라는 것은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보고 있잖아요. 교사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그렇다면 벅차고 힘든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면접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학부모의 민원이나 교권, 학생 인권과 같은 학교의 현실,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 이런 거 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럽니다. 자유학년제 실시하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해. 그래서 학력저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설득해. 이런 문제 나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정 교육 과정에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이야기를 또는 설득,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여기 핵심 뭐다? 실제로 상담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시연해보라는 겁니다. 시연해보라는 거. 이게 면접의 조건이에요. 시연을 해보니까 시연을 해야 되는 거죠. 저라면 학부모와 뭐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화로 먼저 전화를 하고 약속을 정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시연이 아닌 거죠.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연을 하라는 것은 뭐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담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죠. 자유학년제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막상 중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노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설명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학년제가 아이들의 진로라든가 또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거나 탐구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직접 대화하듯이 통화하듯이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고 작년에 서울에서 시연의 문제를 거의 그 문학마다 시연해보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직접 이걸 해보려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죠. 현장성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뭐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원격 수업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들도 많고요.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래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공간혁신 이런 것들 다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거, 지역사회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교육. 왜냐하면 교육의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축제 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할 행사를 이거 비교과 선생님들의 문제인데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말하라 그랬어요. 학교 축제인데 왜 학교 축제는 학교 안에서 애들하고 하면 되지 뭘 갑자기 지역 주민과 왜 해야 되지? 이런 거죠. 이런 거. 학교가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면 교육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와 지역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야지만 그게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은 지역의 먹거리, 뭐 친환경 급식 이런 거에 연결이 돼 있죠.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화 아니면 유적 아니면 시설, 인물들, 인재들 다 활용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유아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을과 협력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활동 같은 것들. 유치원이라는 것은 유치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을 넘어서면 지역의 환경, 그죠? 생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유적,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또는 지역의 인재들, 봉사하는 분들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다 학교가 되는 거죠. 배움의 터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죠.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건데 이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교사와 학부모 관점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사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이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이라든가 아이를 돌봄의 차이라든가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 자기 주도 학습의 그런 능력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원격 수업이 아이들 개인의 어떤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일방적인 수업이 되거나 아니면 EBS만 틀어주는 이런 단순한 수업이 되니까 아이들이 학습에 재미도 없고 참여하지 못하니까 학습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 입장에서 보고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반영해서 면접 문제에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지껏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 어떻게 연습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자, 자체 출제하는 시도가 있어요.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세종, 그다음에 충북은 추가 한 문제를 자체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시, 동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사실은 자체 출제하는 시도 선생님들은 그 주요 업무 계획 같은 거 아주 달달달 정책을 엄청 외우시거든요. 필요 없는 것까지 외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시도에 따라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막 4가지, 5가지씩 정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특성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을 공부하십니다. 그 정책 속에는 좋은 것들, 선생님들이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교육의 흐름이라든가 현장의 어떤 여러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정책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나 동화, 애들 동화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시는 자주 나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도 면접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년 전에요. 인천에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 관련돼서 너한테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가 만약에 소원을 들어준다면 3가지 소원을 한번 말해볼래? 라는 그런 류의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도 가로 열고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사로서 교육적인 어떤 소원을 얘기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의외성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 시도 교육청을 지원했을 때는 이 시도 교육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원도 얘기했잖아요. 강원도는 강원도 정책에 가지수가 몇 개 딸린 거 있으면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을교육 나왔어요.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마을교육의 정책
세부적인 정책 4가지를 얘기하시오. 그럼 뭐 마을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마을의 놀이터에서 어떻게 놀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지역 주민과 마을이 저 학교와 지역이 같이 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도교육청 정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니까 우리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같은 거 꼭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이런 분들은 자체 출제하는 시도에서는 교육감이 신년사를 발표할 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말쯤에 신년사가 나오면 면접을 언제 봅니까? 1월 초 중순에 보잖아요. 신년사와 관련된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교사로서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라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이런 것들은 교사로서의 어떤 통찰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 가지고 도대체 뭘 낼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누가 이겼나 이걸 물어볼까? 토끼와 거북이에게 뭐 배울 점과 문제점을 뭐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평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서울시에서 뭐 차별적 평등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토끼와 거북이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북이가 핸디캡이 있으니까 더 앞에서 출발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토끼와 거북이에게 다른 조건을 주어져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알라딘 얘기는 했었고요. 드라마 시그널 20년 후에 네가 20년 전에 나에게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로 이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문제를 낸 게 있어요. 그럼 20년 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각오와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속에서 답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영복 그 선생의 시화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분은 뭐 이제 이분이 교수로 있었던 그에게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 인천 이쪽에서 많이 내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시 있잖아요. 그죠? 나태주 시인의 시. 뭐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런 거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도대체 면접하고 교사 임용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태주 시인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학교 현장에서 그 교직 경험을 이 시로 다 표현해내신 그런 시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로서 이 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누가? 아이들은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그죠? 오래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그게 바로 너야. 학교에서 만나는 너야. 아이들 저렇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들? 물론 뭐 이렇게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렇게 보이겠죠.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뭐 자세히 보거나 오래 보지 않아도 오래 보면 질린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게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거죠. 교실 속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이 너만 예뻐, 너만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우리 그런 것들을 이런 시를 통해서도 한 번쯤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선생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느낀 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느낀 점에 답이 있어요? 내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건데? 마치 국어시험에 시를 분석해서 정말로 우리 수능처럼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시를 느끼고 학교 운동장에 교실이 뭐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뭐 노력해 주신 그런 선생님이 떠올라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간다면 선생님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 선생님들의 각오, 신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시 하나 속에 묻고자 하는 의도들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선생님 교보문고 현판 이게 1년에 4번씩 바뀌거든요. 1년에 4번씩 바뀌어요. 그리고 교보문고 현판글 베스트 10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시들 다 있어요.
그럼 그 시를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우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을 교육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학교에서 아이들 또는 교사로서 이렇게 느낌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지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how, 어떻게 연습하라 했어요?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직접 말해보라고요. 그렇게 표현해 보면 선생님들의 실력이 늘 겁니다. 한 가지만 예상해 봤어요. 아까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말 올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어제 제가 EBS 정확히 미래교육을 말하던가요? 이런 프로가 있어요. 미래교육을 말하면서 뭐 공간도 얘기하고요. 학생들 자치도 얘기하고요. 학교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교사들의 모습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제 메타버스가 주제더라고요. 메타버스 속에 가상현실 같은 거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실제 어떤 이런 상황들이 구현된 그런 가상의 세계들이잖아요. 그 속에 아바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유튜브 이렇게 강의할 때 이걸 꼭 써먹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을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가상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재미있어 한대요.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수줍거나 자기의 뭐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수줍은데 내 아바타가 대신하니까 그런 것들 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의외로 메타버스 속에서 새로운 것을 구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대요. 단점은 쉽게 처음에는 재미있게 확 들어왔다 그 다음에 에이 시시해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빠져들어서 중독될 수도 있고요. 또 아바타들끼리도 왕따라든가 폭력을 이런 걸 또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자 제가 왜 이걸 선생님들한테 던져줬냐면 나 여지껏 메타버스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교육과 이렇게 연관성이 많구나. 이런 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재 학교에서 활용하는 수업으로 진행되니까 교사의 전문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기를 잘 다룬다든가 어떤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든가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한다든가 이런 역량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를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언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까 아바타끼리도 서로 뭐죠? 왕따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것도 아이들이 몰입되거나 빠져들면 안 되니까 시간을 엄수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데요. 방금 시와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도 한번 문제를 바꿔봤어요.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아바타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선생님이 자신의 아바타의 모습을 설명해 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메타버스 처음 들어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거기 무슨 아바타가 있어? 나비족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이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학교 현장에 이런 추세나 흐름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죠. 면접관이. 그러면 나라면 저라면 메타버스 속의 아바타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상이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런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의 아바타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I see you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I see you라고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메타버스 속에 있는 아바타가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다면 이거죠. 가상현실 속이지만 현실의 내가 아바타에게 어떤 걸 구현해냅니다. 나의 교육 철학이라든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나의 노력 같은 것들이 아바타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잘하고 있네. 네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다 좋은데 아이들의 이런 점까지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난 널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멀리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면접이라는 것, 특히 교사로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는 교육이 모든 분야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연습하세요. 이런 경우 재미있게. 사실 면접 준비하다 보면 할 얘기도 많고요. 학교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들? 우리가 안전 얘기를 하면서 불안해하지만 사실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억에 많이 남습니까? 기억에 얼마나 많이 남아요. 재미있지 않았나요, 그때? 학교는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재미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면접은. 이렇듯 면접 문제는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사회의 모든 분야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면접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기출문제 보셨죠? 기출문제 이제 안 나와요. 나왔으니까. 그 주제와 나간다면 어떤 주제로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면접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가 빠졌네요. 듣고 보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것도 추가할게요.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면접 문제로 될 수 있다. 학교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선생님들에게 면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라고 봐요. 면접을 이해하는 데 선생님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만큼에 좋은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선생님들 중요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걸 뭐 돈으로 이렇게 뭐 한다면 선생님들 어떤 사람이 한 직장에 30년을 근무해야 되고요. 그걸 만약에 뭐 우리의 연봉 이런 걸로 계산해도 몇십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되나요? 네, 꽤 될 거예요. 하여튼 엄청나게 큰 거래예요. 집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드는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중하게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는 분명히 어떤 좋은 선생님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교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뭐 얘기하면서 결국 이거 아닌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아닌가?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에 대비해서 백신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 면접책을 낼 때 면접 백신이라고 해서 책을 냈어요. 이렇게 주사 맞는 백신도 되지만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도 있지만 학교 장면에 다양한 씬이 있을 거예요. 씬, 백신입니다. 공익 광고보다 제가 먼저 그런 씬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저희도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 씬 있어요. 그 책 속에도.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면접을 이해하고 쉽게 접근하고 아니면 최소한 두려움은 없앴으면 좋겠어서 이 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에필로그가 이어집니다.